통화만 하다가 직접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마 저희 해군 해남 구조대 우리 통칭으로 SSU 대장을 지냈다가 예. 작년 초에 작년 초에 편했죠. 전역했습니다. 해남구조대장은 제가 군생활을 하면서 3년을 했습니다. 2008년 12월 말부터 해서 2011년 말까지 했고 12년, 13년은 이제 해남구조대를 또 지휘하는 그 상급 부대인 전대장을 했죠. 2달 전쯤이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현주 세월호 특검을 임명하고 난 뒤에 저한테 이제 문자 메시지를 보냈던 네. 거죠. 그때 그 내용이 상당히 저는 놀랐습니다. 이 천안함에서는 84일, 55일, 예. 세월호에서는 84일간 현장에서 반려되었는데 결국 얻은 것은 심장병이었다. 난 그 문자 메시지를 보고 아니 이런 군인이 다 있었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진짜 야 이거는 아니다. 그런 마음에서 야 나는 이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근무해서 이런 걸 했는데 진짜 난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잘못된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 얘기를 한 거죠. 그 당시에 아마 세월호 특검이 아마 세월호 조사의 어떤 순서로 보면 9번째였죠. 그게 지난 한 7년간 이미 한 8번째 조사가 이루어졌고 어떤 통계로는 이 세월호에 관한 조사 비용이 미국 9.11 테러 비용보다 한 4배가 됐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이현주 특검은 민변 출신이고 그다음 대전 정무 부시장이 지냈던 소위 말하는 여권 쪽 인사죠. 여권 쪽 인사가 과연 공정한 또 수사를 할 수가 있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를 됐던 거죠. 그때 그 소식을 뉴스를 보고 좀 뭔가 피가 치솟았다 그때 그런 표현을 했는데요. 제가 예전에 데리고 있었던 부하들이 그 세월호 현장에서 있다가 거기에서 DVR이죠. 그 항해 기록 장치가 아니라 그 선박 내에 있는 CCTV를 전부 다 녹화하는 그 장치를 건져왔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다고 거기서 위조를 했니 그거를 바꿨니 이래가지고 그 당사자 제가 알기로는 우리 부사관인데 이 친구를 몇 번씩이나 불러갖고 조사를 하고 이러니 이 친구가 거의 패닉 상태가 됐어요. 그런데 그거 말고도 그 당시에 세월호 현장에 와서 무보수로 일해 주시던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까지 막 조사니 아니면 방송사에서 와가지고 의혹 제기하는 거 갖다가 마이크 들이밀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저랑 그렇게 네트워크가 연결되는 그분들이 그 중에 일부는 제가 추천을 해서 오신 분들이었거든요. 제가 추천도 드리고 이런 분들이 와서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와서 위원회에 와서 이렇게 활동하신 분들인데 이분들한테 제가 항의 아닌 항의도 들었어요. 야 이렇게 우리가 지금 무보수로 일을 했는데 결국 내한테 돌아온 거는 이렇게 무한을 주는 이런 거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국가에서 와달라 그러면 어떤 미친놈이 나가겠느냐 하는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아무리 사실을 이야기하고 본인이 그 현장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그래도 세간의 어떤 일부 세력들은 그를 안 믿지 않습니까? 네. 예? 마치 어디 우리가 아시리아 시대에 부조 만들어놓은 석조로 만들어놓은 부조가 세월이 지나도 그대로 남아 있듯이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아마 부조로 새겨진 것 같습니다. 돌 위에 그 정도로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의견이나 어떤 진실한 것을 솔직하게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것을 안 믿는 거예요. 세월호의 경우 이번에 바로 현 정권에서 바로 직전에 검찰 특수단입니까? 특수단이 1년 동안 조사를 했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최종 수사 결과를 유족들의 기대는 유족들은 좀 서수배하겠지만 아닌 것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단 말이죠. 근데 그 검찰의 어떤 결론에 대해서 이 현 정권의 지지 세력의
이 어떤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다시 이제 이 세월호 특검을 이제 가동을 한 거지요. 뭐 어떻게 생각할지 어떻게든 만들어 보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 그거밖에 뭐 우리가 달리 추측할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 안 밝혀진 게 있다면은 안 밝혀졌다는 게 그 사람들이 얘기했던 DVR을 가져와서 조작했다는 거 그거 안 밝혀졌잖아요. 못 밝혀냈죠. 뭐 없으니까 그거 어떻게 밝혀내겠습니까? 지금 이제 그게 쟁점하고. 예, 그게 가장 쟁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DVR 관련돼서는 제가 그때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그때 제가 현장에서 해경하고 해군과의 업무를 조율하는 과정이었어 위치였는데 그렇죠. 그때 해경청장한테 제가 굉장히 화가 난 상황이었어요. 그때 무슨 일이었었냐면 아마 6월 말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 해경청장이 저희하고 사전에 이렇게 조율 없이 진도에서 이 작전 그 수색하는 방향을 완전히 틀어가지고 다른 방법을 하겠다 하고 발표를 해버린 겁니다. 다른 방법 없는 게 수색 지역을 수색이 더 연장되게 하는 방법을 막 하고 있어. 그때 이제 우리는 굉장히 피로도가 극심했었거든요. 그렇죠. 예, 벌써 뭐 4월 달부터 해서 6월 달까지 왔으니까 현장에서 아무리 길어도 이미 우리 순환구호법에 보면 이 사람이 실종자가 사망한 걸로 하면은 이 상황은 다 종료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끌고 갔습니다. 물론 실종자를 찾아야 된다는 그 대의에는 맞는 거지만 여론의 압력도 예, 그렇죠. 컸죠. 그렇게 하는 차원에서 그러면 사전에 이제 조율을 해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방향을 전환해서 이렇게 합시다 하고 가서 발표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와서 이제 조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화가 나가지고 청장이 무슨 얘기를 이렇게 하십니까 하면서 제가 청장도 상부의 압력 때문에 그랬지 않겠어요? 그거는 뭐 어떻게 된지 그건 어떻게 됐든가는 몰랐지만 하여튼 그런 상황을 발표를 하려면은 적어도 와서 조율을 하고 가야지 되는 게 기본이죠.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화가 나가지고 내가 이제부터 현장에 안 나오겠다 선언을 하고 제가 그날 해경 배로 철수를 해버렸습니다. 철수를 하고 며칠간 그 현장에 안 나갔어요. 안 나가고 있었는데 후배 그 전대장한테서 그 DVR 건졌다고 하는 얘기가 그래서 한번 가봐야겠다 하고 갔더니만 이미 이제 해경으로 인계를 해버렸더라고요. 아침에 새벽에 건져가지고 바로 해경으로 그 제가 물어보니까 그 여기 없습니다. 쌀자루에 넣어가지고 넘겨줬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그 잠수사가 내려가서 뭐 한 30분, 40분 정도 잠수하고 올라온 게 전부였거든요. 그 잠수는 시간 안에 잠수는 어디 해군 잠수입니까? 저희 잠수사죠. 저희 잠수사가 들어갔는데 제가 잘 아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아주 잠수를 잘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뭐 잠수를 잘해서 들어갔다기보다도 이 사이클이 잠수조 편성을 쫙 미리 하거든요. 그렇죠. 쫙 했는데 그 작업을 할 때 그 친구가 조가 맞은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그걸 한 건데 그게 발단이 돼서 아직까지 이걸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거는 그럼 그 친구는 지금도 이제 불려가고 뭐 조사받고 있는 거고. 그러겠죠. 그가 혹시 뭐 조작 데이터 조작하지 않았냐 바꿔치기 하지 않았냐 지금 그걸 의심하고 있는 거죠. 똑같은 질문을 몇 번을 받고 있겠죠. 근데 우리 대령께서는 김 대령께서는 왜 그 조사를 안 받았습니까? 안 부르는데 제가 가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부르지도 않았는데. 하여튼 저는 안 부르더라고요. 뭐가 뭐 제가 너무 세게 평상시에 얘기를 해서 그런가요? 원래 성격이 셉니까? 센 편입니까? 불의를 보면은 좀 안 참습니다. 뭐 당시 그 민간 잠수사가 한 명 사망했지 않습니까? 세월호 때. 네, 세월호 때 민간 잠수사 한 명 사망했는데 제 바로 앞에서 사망했어요. 제가 그때 바지선에 있었거든요. 바지선 제 앞에 제 한 2m 앞에 올라왔는데 보니까 딱 의식이 없더라고요. 그럼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현장에 온다는 얘기가 있어서 기왕이면은 많은 인원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
그리고 또 바깥에 있는 민간 그 잠수사들이 왜 우리는 현장에 투입 안 시켜주느냐 하는 항의가 굉장히 많았던 많았습니다. 시절. 예. 그래서 야 그럼 그 사람들 중에서 일부 뽑아갖고 오자 하고 그 대신 이제 철저한 검증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현장에 민간 업체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민간 업체에서는 아니다, 오면 안 된다 한 겁니다. 왜? 통제가 안 되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지 모르잖아요. 검증이 안 됐잖아요. 결국은 해경에서는 해수부 장관을 통해서 뭐 해경청장을 통해서 지시가 내려오니까 이제 인원들을 데리고 왔죠. 데리고 와서 현장에서 하루 동안은 잠수를 안 시켰어요. 그러면서 다른 조들이 잠수하는 것을 옆에서 계속 보게 하고 텐더만 시켰습니다. 예. 텐더만 시키고 이제 그 다음 날 첫 잠수에서 들어가서 죽었습니다. 민간 잠수사도 보면 주로 이제 이 특수부대 출신이고 다 베테랑들이었는데 그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그때 뭐 그냥 의욕이 바다에서 잠수 경험이 없고 음. 일반 댐에서 경험했던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럴 민간 때만- 잠수사의 투입 자체는 여론의 압력에 밀린 부분이 많았어요. 그렇죠. 그죠? 예, 그거는 맞죠. 예. 그리고 그런 우리가 이 중대한 어떤 재난 수색 구조 현장에는 가능하면 VIP나 정치인들이 안 가는 게 맞겠군요. 그건 좀 무리하게 어떻게 저는 그렇게 행위- 생각합니다. 무리한 행위 그분들 오시면은 의전하느라고 바쁘지 진짜 와서 도움되는 거 없습니다. 차라리 뭐 저 먼 데에서 헬기 타고 와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훑어보고 간다면 모를까. 현장에 와서 격려하고 이렇게 해주는 거 물론 격려는 될 수가 있겠죠. 대통령 얼굴 봤다. 대통령이 이렇게 근데 관심 박근 갖구나. 대통령 악수도 안 했습니까? 악수를 했죠. 그 뭐 악수하고 싶어서 합니까? 대통령이 오셨으니까 당연히 해야죠. 근데 뭐 대통령이 그때는 왔을 때 그 이 잠수하는 시점에 또 오셨거든요. 그러면은 지휘관들 다 거기가 악수하느라고 솔직히 말해서 현장 감독 컨트롤을 하는데 조금 불비할 수밖에 없죠. 물론 밑에 2중 3중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진짜 VIP들은 그런 자리에 가급적이면 안 오시는 게 더 도와주는 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뭐 저도 진도 평목항에 취재 겸하고 후배들 격려를 위해 가지고 하루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저 김대령께서 일종의 뭐 유족들 상대로 해서 브리핑을 이렇게 하는 그런 네. 역할을 맡으셨죠. 예, 예. 그 굉장히 힘든 일인데 그때 뭐 그 유족들의 어떤 심정이 뭐 그런 브리핑을 받아들이거나 뭐 다 불신하는 입장이었으니까. 그렇죠. 예. 어, 그때 사실 브리핑 하기로 가기 전에 그 당시에는 이제 브리핑을 해경 차장님이 하셨어요. 해경 차장님 하셨는데 그 차장님이 나가기 전에 뭐 여러 가지 아무리 사전에 준비를 하고 우리한테 이런 거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하고 얘기해도 그게 어떻게 약속 대련이 아닌데 어떻게 똑같은 말을 할 수가 질문을 안 하지 않습니까? 전혀 엉뚱같은 질문을 하면은 대답을 못 하시는 거죠. 대답 못 하고 또 거기에서 그럼 뭐 가서 알아보겠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뭐야? 이런 식의 얘기가 되니까 이제 하루는 들어오셔갖고 도저히 못 하겠다. 저한테 좀 대신 좀 해주면 안 되겠냐? 자, 예민한 거죠. 말 예. 한마디 잘못하면 네, 자, 네. 그게 또 꼬투리 잡히는 거고 뭐 꼬투리 잡히지 않을 자신은 있었지만 제가 아는 바대로만 얘기하면 꼬투리 안 근데 우리 잡히니까요. 김대령께서 그걸 맡았을 때 후배 기자들 이야기나 그 당시 언론을 보면 굉장히 평가가 좋았지 않습니까? 그 무슨 비결이 있었나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아는 바대로만 얘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것을 아는 것처럼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럼 예. 뭐 해경은 모르는 것을 아는 것처럼 얘기했어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즉답을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이제 이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저희가 현장에서 수행할 수 없는 일도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가족들이 어디도 수색해 주세요. 어디도 해 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은 거기가 당장 수색할 수 없는 구역인데 그걸 하겠다고 와서 이거 가족들이 해달라는데 해달라 그러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이건 당장 갈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지금 할 수 없습니다. 말이라도 이 유족들을
좀 위로한다는 어떤 차원에서 그렇게 답변하는 거 근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 뒤에 뒷감당은 저희 현장에서 저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당장 뒷감당이 안 되니까 다음번 브리핑 갔을 때 당신 그거 해주기로 해놓고 왜 안 해주느냐 하면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난처한 상황이죠. 그렇죠. 그죠?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이론적인 거 잠수에 관한 이론적인 얘기가 나오면은 대답 못 하시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저보고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긴 거는 기고 아닌 거는 아니다 뭐 네, 이렇겠습니까?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다. 가족들이 아무리 세게 요구를 하더라도 그거는 현실적으로 이런 이유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아니면 지금 여기서 이 단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단계가 끝나고 다음에 이게 예를 들어서 식당 안에 그 저 안쪽을 수색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식당 안쪽에 뭐가 있었냐면은 그 안에 있는 집기류, 의자, 이 테이블 이런 것들이 다 한쪽으로 쌓여 있었어요. 그렇죠. 그걸 다 치워야 예를 들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식당 안에 그걸 치우려면 바로 바깥으로 끌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식당 앞에 있는 그 로비에다가 쌓아야 되거든요. 근데 로비도 수색을 아직 다 못했어요. 그때 DVR도 안 꺼낸 상태였거든요. 그럼 이걸 다시 꺼내면 그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거 하다 저거 하다 보면 결국은 진도만 늦게 나가는 겁니다. 신문서에 대해서 차근차근 나가야 이게 진행이 빨리 되는 거거든요. 또 이제 예를 들어 그런 상황이죠. 그런 것을 상부에서는 이제 그렇게 여론이나 유족의 어떤 압박에 의해가 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게. 그렇죠. 이렇게 원래 순서대로 진행하다가 이쪽에서 이런 요구가 들어오면 또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막 흔들리는 거죠. 네. 하여튼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 세월호 이 구조 수색 작전 자체를 어떻게 보세요? 전체적 평가를 하면. 이게 만약에 거기에 그 학생들이 아니었고 다른 상황이었다. 어린 학생들이 수학여행 가다가 예, 이제 이런 그런 상황까지 갔겠느냐. 참변당했으니까. 예. 그런 생각입니다. 너무 어린 생명들이 피어보지 못하고 갔기 때문에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진짜 슬프게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저도 많이 울었어요. 저도 많이 울었어요. 저도 그렇게 쉽게 눈물 흘리는 놈이 아니었는데 근데 이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애들이 시신 이 수색에 들어올 때 그 뭐 저도 그 현장에 있었는데 참 그 우리도 뭐 자식 키우는 부모 입장이요 자식 키웠던 부모 입장이니까 참 그거 하죠 이게. 제가 제일 슬펐던 게 우리 민간 업체들이 들어가서 또 우리 군도 들어갔지만 막 이렇게 시신을 한꺼번에 하루에 뭐 10몇 구씩 막 올라올 때 그때 중에 한 번이었는데 그 학생들 그 어두운 데서 이렇게 끌어내다 보니까 뭐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막 그렇죠. 집어서 이제 올라갑니다 연락만 오고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는데 한 번은 올라왔는데 남학생하고 여학생이 올라왔는데 이 두 사람 이 라이프 자켓이 그 보면 그 거는 훅이 있어요. 훅으로 둘이 이렇게 연결을 해놨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쟤들이 얼마나 극도의 공포심이었으면 얼마나 그랬으면 서로 야 안 떨어지려고 저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그거 보고 진짜 전 많이 울었어요. 작전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어린 학생이었기 때문에 이제 불가피하게 이제 수색 작전이 그렇게 길게 가고 어떤 좀 방향 이렇게 좀 표류하는 식으로 이렇게 갔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일관되게 이게 진행되지 못했고 시신을 수습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는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은 이게 상황이 종료되고 우리 천안함도 그랬지 않습니까? 선체 건져 올리고 실종자들이 몇몇 있었지만 그 다 종료를 하고 끝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다 찾을 때까지 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게 상황이 갔잖아요. 그 지금 수색이 길어졌다는 그 예, 뜻입니까? 그거에 대한 것은 수색이 어느 정도까지는 되지만은 진짜 막판에는 이 선체 내부의 그 통로들이 막 무너져 내렸거든요. 그 상황에 잠수하들이 들어가다 잠수하들이 막 갇히기도 했었거든요. 그렇죠. 자, 산자가 죽은 자를 찾기 위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것까지는 진짜 너무 과도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이거는 아니다 하고 건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 언제부터 건의를 했습니까?
그 제가 어느 시점에서 제 기억에 멈췄어야 되는 겁니까 이게? 그 선체 벽이 막 무너지기 시작하던 그 여기 시점이었는데 어느 정도 날짜는 대략적으로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한 7월쯤 들어갔을 때라고 보통 생각이 그 됩니다. 며칠 정도에서 이렇게 멈췄어야 돼요? 그거는 이제 선체 내부의 구조가 예를 들어 전부 다 철로 돼 있다면 음. 군함 같은 경우 거의 대부분 철이고 거기에 뭐 얇은 천으로만 이렇게 싸져 있는데 이게 여객선이다 보니까 철로 일부 굴조만 만들어져 있고 많은 것들이 나무로 돼 있었어요. 이 배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무가 물에 불면은 팽창이 되잖아요. 그렇죠. 팽창이 되면서 이 목 같은 것들이 힘이 없으니까 이게 그때부터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벽이. 근데 거기에 이 잠수사들이 들어갔다가 갇히면은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상부에서 중재를 안 했습니까? 여론 때문에 여론의 그렇죠. 어떤 그 뭐 가족들이 유족은 계속 그렇죠. 요구를 했죠. 예, 유족들이 계속 요구하셨죠. 예. 어떻게 보면 유족들 입장은 이해를 가죠. 100번. 그렇죠. 유족 입장에서야 자식들 찾고 싶죠. 그렇죠. 뭐 생태 같은 자식 누가 바다에서 잃어버리고 싶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배 안에 있다 그러면 배 건져 올리기로 했다 그러니까 예. 건져 올리면은 다 찾을 수 있는 근데 부분이죠. 인양을 하게 되면 시신 손상이 있다고 또 그런 주장이 있었죠. 네. 그래, 인양하면은 인양 반대하는- 손상이 아니라 어. 인양이 아니라 그 선체를 잘라서 올리면은 그 안에 있는 시신이 유실될 유실된다. 가능성이 있다. 음. 그 얘기가 있었지. 선체를 올리는다고 해서 그렇죠. 그게 인양 그 시신이 유실될 이유는 크게 없죠. 아픈 기억은 예. 사실은 이게 뭐 우리가 사회나 어떤 인간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도 시간이 지나면 좀 잊어가는 게 사실은 우리가 이 어떤 현명한 어떤 방식이죠 그게. 그런 진짜. 계속 뭐 우리가 생각은 계속 하지만은 그렇게 계속 그 상처를 자꾸 들쑤시는 그런 굳이 그렇게 하는 행위 자체는 과연 그게 정당한가 그런 건 그게 이제 또 이게 장기화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시신이라는 게 처음 있던 모습 그대로 있다면은 건져 올리는 사람도 크게 어려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어느 시기가 넘으면 이게 이제 부패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 흐트러진 모습은 사실은 일부 시신들은 저희가 찾아왔을 때 가족들조차도 보기 싫어했습니다. 그렇죠. 팽목항에서 보기 싫어가지고 안 들어왔다 그러더라고요. 확인해달라고 그랬는데 그 정도로 그건데 가족도 보기 싫어하는데 그 깊은 물 속에서 잠수사들이 그거 봤을 때 그 사람들에게 오는 나중에 트라우마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저희는 사실 그게 굉장히 걱정이 됐어요. 이 작전을 계속 진행돼서 가면 대원들의 피로도도 가중됐죠. 그런 거에 대해서 누구 하나도 안 봐줬지 않습니까? 민간 잠수사들은 하루 일당 100만 원을 받으면서 했어요. 군인들은 하루 일당 100만 원이 아니라 자기 봉급에다가 기본적인 잠수수당 기본 점수당 그거 외에 더 받은 거 없습니다.